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시골 걷기는 합법적인 치료법이라는 점이다. 시골 산책은 그저 자연이 가는 대로 놔두는 행위다. 그럼으로써 치료하는 자연에 기회를 부여하는 행위다. 2달 전에 들려드렸던 아널드 홀테인의 어느 인문학자의 걷기에 찬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연 속을 걷는다는 건 인간에게 그 자체로 치유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100년 전의 아널드 홀테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책 에마 미첼의 야생의 위로 소개해드립니다. 아널드 홀테인, 에마 미첼 모두 영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자 에마 미첼은 무려 25년간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몇 번의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는 동안 자연을 통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에 대한 1년간의 기록입니다. 미첼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신해가는 숲을 1년간 산책하며 작은 풀꽃 한 포기에서 기쁨을 찾고 어린 새들의 노랫소리에서 경의를 느끼는데요. 동식물과 지질학을 연구하는 박물학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한 미첼은 자신의 해박한 지식으로 숲의 생명들을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 다정하게 관찰한 자연의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이 책은 양장본의 예쁜 책 표지가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표지를 넘기면 책장 사이사이에서 산새들이 날갯짓을 하고 풀꽃들이 향기를 내뿜으며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만 같은 신기한 입체적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12달의 산책 일기를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프롤로그의 일부 들려드리고 이어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9월과 10월의 이야기 중에서 일부 발췌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독서가 여행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면 야생의 위로는 산림욕이라 불러도 좋겠다. 이 책에 실린 여러 추천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행과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 이 추천사 한마디처럼 미첼과 함께 숲속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머리말. 숲과 정원에서 찾은 치유의 방식.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지난 25년 내내 우울증 환자였다. 어떤 날은 머릿속에 음침하고 부정적인 모래진창이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진다. 또 어떤 날은 짙은 먹구름이 겹겹이 피어나 내 생각을 짓누르고 의욕을 빼앗아가는 것만 같다. 우울증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든 나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고 실내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 마음만 간절해진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면 우울함이 조금이나마 거칠이라는 것. 밖으로 나가 오두막집 뒤에 숲을 거닐면 어두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분명 옆으로 비켜나리라는 것은 안다. 날마다 숲속을 산책하는 일은 내게 그 어떤 상담 치료나 의약품 못지않은 치유 효과가 있다. 나는 최근 들어서 단 5분이나 10분이라도 녹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깨달았다. 그저 집 밖으로 나가 오두막 맞은편에 가시자두나무와 보리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에서 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난다.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는 뇌 내의 화학작용이 나에게 위안과 동시에 치유를 가져다 준다. 물론 내가 산책이 주는 위안을 역사상 최초로 인식한 사람은 아니다. 문학작품은 멜랑콜리를 가라앉히고 창의적 사고를 북돋으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시골을 거니는 이들로 가득하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시인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날마다 산책하는 것을 이렇게 칭송했다. 나는 날마다 더 없는 행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시에 일상의 고통으로부터 걸어 나간다. 내 인생 최고의 사상은 내가 걷는 동안 발견한 것이며 산책길에 함께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러운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폰 아르님의 1920년대 작품이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인 매혹의 4월을 보면 산책에 관한 나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은 구절이 나온다. 어딘가로 갈 때 두 발 이외의 무언가를 이용한다면 속도가 너무 빨라질 것이며 길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 가지의 미묘한 기쁨을 놓치게 되리라. 우리 집 대문을 나서 800여 미터를 걸어 동네 숲 어귀에 이른다. 잘 다듬어진 잔디 오솔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서려는데 막 씨앗을 맺거나 꽃을 피우려 하는 식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백악질 토양에 반쯤 묻혀있는 숲달팽이의 노란 줄무늬 껍데기를 발견하거나 짖는 사슴이 허둥지둥 달아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우리 집 맞은편의 보리수를 보면서 느꼈던 정신적 안도감이 몇 배로 증폭된다. 나는 잎이 무성하거나 기어다니거나 날아다니는 숲속의 온갖 거주자에게 열중한다. 디테일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또 1m 1m를 나아갈수록 일상의 근심이 일으키던 끊임없는 소음이 서서히 누그러들고 우울증의 뿌연 장막이 거쳐나가는 것 같다. 어릴 때 할머니 집 근처 산울타리 아래 쭈그리고 앉아 블루벨 꽃봉오리와 산사나무 이파리, 병꽃풀의 뾰족한 가시와 갈퀴덩굴 어린 잎을 쳐다보던 것이 기억난다. 그들이 이루는 무늬와 무수히 다양한 초록빛에 나는 놀라고 매혹되었다. 어린 시절 최초로 내 신경을 자극하고 경외심을 일으킨 것은 그 작지만 복잡하게 뒤얽힌 식물의 형태였다. 마음속에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듯 했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느낌은 당시 힘들었던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게 해주었고 지금도 그렇다. 내가 바라보는 광경 속에 모종의 여정이나 임무에 몰두한 나방 혹은 딱정벌레 한 마리가 들어오면 경이감은 더욱 강렬해진다. 눈앞에서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가 펼쳐진다. 나는 그 생명체의 삶 한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에 짜릿함을 느낀다. 46살이 된 지금도 나는 쭈그리고 앉아서 던지니스의 자갈길에 서식하는 소박하고도 섬세한 식물 군집이나 이끼, 바위 웅덩이 속에 오락가락하는 작은 생물들을 관찰한다. 19세기의 시인 존 클레어는 이런 행위를 내려앉기라고 불렀으며 그 자신도 둥지 속 도요새의 시점에서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 야생 식물들 속에 내려앉곤 했다. 그의 시에 소재와 영감을 제공한 것은 이런 물리적, 정신적 침잠이었다. 숲속이나 들판을 산책하는 것은 삶이 대체로 괜찮게 느껴질 때도 할 수 있는 일이며 일상적 우울감과 언젠가 닥쳐올 까칠하고 고된 나날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인생이 한없이 힘들게 느껴지고 찐득거리는 고통의 덩어리에 두들겨 맞아 슬퍼지는 날이면 초목이 무성한 장소와 그 안에 새 한 마리가 기분을 바꿔주고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다. 닥쳐오는 마감일이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질 때, 일정 목록이 고속도로만큼 길게 이어질 때,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때면 그런 장소로 나가보자. 걷자. 두 발로 걷거나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자. 하다못해 뒷마당에서라도 초목과 그 안에 깃들어 사는 생명체를 찾아 나서자.
기분을 바꾸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소설가 앨리스 워커의 이런 문장처럼 말이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내가 교회에서 느꼈어야 마땅하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모든 감정이 자연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9월 블루베리가 무르익고 제비가 떠날 채비를 하다. 폭염이 끝났다. 나는 정원의 새로 만든 계단에 앉아 있다. 금자나의 주황색과 노란색, 코스모스의 분홍색, 보리지와 수레국화의 파란색, 회항의 연노란 꽃차례. 주위는 온갖 화사한 빛깔로 가득하다. 6월부터 8월까지의 혹독한 더위가 은근한 온기로 바뀌고 계절이 가을을 향해 가면서 햇살은 부드러운 황금빛을 띠기 시작한다. 심신을 회복하며 이 책을 작업해온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거의 매일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곳은 인공적인 장소다. 길고 좁고 가파른 땅에 벽돌과 나무와 잔디와 흙을 쌓아서 조성했다. 하지만 이곳에도 야생은 존재한다. 보일러가 설치된 작은 창고 옆에는 둑방쥐 가족이 그물처럼 촘촘히 굴을 파놓았다. 어른 쥐들은 매일 밖에 나가서 자신과 새끼들의 먹이를 구해오고 나는 그들이 내 화단 위로 나오지 않기만을 빈다. 1, 2주 전 거실 창밖을 내다보는데 둑방쥐 한 마리가 우리 밭의 토마토 줄기를 나무처럼 타고 기어올라 익은 열매를 훔쳐가는 게 보였다. 막내딸이 왜 자꾸 가장 잘 익은 토마토가 사라지는지 궁금해하더라니. 뒷문 앞에 축축한 땅에는 어린 두꺼비 한 마리가 꾸준히 출몰하고 몇 달 전 새로 지은 벽에 붙인 구멍 뚫린 통나무에는 가위벌 여러 마리가 집을 지었다. 정원에서는 날마다 작은 새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상시 거주자인 검은 집박이 수컷은 모든 까마귀와 찌르레기를 상대로 분노를 터뜨리고 부침성 있는 오색 방울새와 오목눈이 무리가 모이통을 방문한다. 바위 종다리가 종종대며 초목 아래를 오가고 옆집과 경계를 이루는 담쟁이 덩굴 사이에는 굴뚝새가 숨어 먹이를 찾는다. 수십 제곱미터에 불과한 정원에서 벌과 나비, 꽃등에 무당벌레와 그 밖의 곤충들이 무수히 살아가고 또 드나든다. 정원 거주자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일은 지난 몇 달간 내게 큰 위로를 주었다. 식물 감상과 야생 관찰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던 엑서터 대학교의 연구가 나 자신을 통해 증명된 셈이다. 야생의 풍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울증이 심각할 때면 부엌 창문을 통해 소소하게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차 한 잔을 들고 정원에 앉아 있는데 제비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제비들이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줄지어 날아가며 하늘에 술을 넣고 있다. 능금나무에서는 오색 방울새가 속삭이듯 제잘되는 포근하고 익숙한 소리가 들리고 산울타리에서는 염주비둘기가 나른하게 목을 울린다. 어쩌면 올해 태어난 새끼가 대담하게 시험삼아 불러보는 노래일 수도 있다. 노랫소리는 그 불완전함과 대비되는 주위 전원의 거의 완벽한 고요함,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저 새가 최초로 소리를 내어보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매혹적으로 느껴진다. 나는 한 해를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마무리 짓는다.
반려견 애니와 함께 오두막집 뒤의 숲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다. 화살나무 잎사귀는 가장자리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가시자두 열매는 만개한 꽃에 뒤덮여 더욱 새파랗게 보이며 채꽃 이삭이 따스한 초가을 햇볕 아래 말라가고 있다. 이곳은 나의 일부다. 숲은 자연과 나의 필수적인 연결고리이며 3월 이후로 나의 회복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주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망가진 곳처럼 보이고 암담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나는 집에서 나와 나무들이 있는 곳까지 5분 동안 걸었다. 이 땅떼기에서 자라나는 토끼풀, 잔개자리, 들장미, 검은 수레국화, 사양채, 가시자두 등의 친숙한 식물을 바라보노라면 잎사귀들이 그리는 무늬와 미묘하고 다양한 색의 꽃들, 그리고 다채로운 녹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내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오솔길을 거니는 것은 숲이 만들어내는 풍경에 내 발걸음의 궤적을 더하는 나만의 정신적 만트라와 같다. 편안하고 익숙한 리듬을 따라 숲속에서 두 발로 하는 요가라고나 할까. 산책은 차를 끓이는 일상의 사소한 의식이나 털실뭉치로 장갑을 뜨는 일처럼 마음에 위안을 주지만 그 느낌은 매번 다르다. 오늘은 유럽 천연아비 한 쌍이 솜방망이 덤불 위에서 팔랑대며 철늦은 짝짓기 춤을 추고 울타리가 둘러진 작은 숲에서는 짖는 사슴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2월에 스노드롭이 커다란 꽃송이를 피웠던 바로 그 자리다. 자연을 치료약 삼은 한 해의 경험은 나에게 인간이 온전하려면 자연 풍경 속에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태초부터 인간과 땅 사이에는 강력한 유대가 있었다. 우리는 야생의 장소에서 살아가도록 진화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과의 단절 때문일지도 모른다. 작가 리처드 루브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루브는 이를 자연결핍 장애라고 부른다. 채집 수렵 생활을 하던 우리의 조상들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물가나 숲속에서 보냈다. 최초의 농부들이 정착하여 땅을 경작하면서 인간의 삶은 물줄기와 숲,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 등 여러 환경 요소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인간은 그렇게 진화해 왔다. 새로운 환경과 생활 방식에 옮겨져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빼앗긴 것이 인간에게 아무런 악영향도 끼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숲속에서 익어가는 블랙베리를 발견하고 발길을 멈추어 몇 알을 따먹는다. 9월의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애니와 나는 집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의 마지막 구비를 돌아간다. 오른쪽에서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산울타리 너머에 나란히 뻗은 전화선 위로 제비들이 오선지에 그려진 음표처럼 앉아있다. 다가올 긴 여행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몇 주만 지나면 그들도 내년을 기약하며 떠나게 되리라. 10월 낙엽이 땅을 덮고 개똥집바퀴가 철 따라 이동하다. 나는 오두막집에서 걸어 나온다. 매년 이맘때면 그렇듯 햇살은 부드럽고 투명하다. 첫서리가 내려 풀잎은 희고 고운 가루로 뒤덮였고 날카로운 새벽 공기를 들이쉬면 콧구멍이 살짝 쓰라리면서도 기분이 좋다. 숲 언저리에는 곰팡이 핀 낙엽에 군침 도는 그윽한 냄새가 맴돌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비도 떠나간다. 가을이다. 태어난 지 10달 된 구조견 강아지 애니는 내 산책길에 종종 동반해주는 친구다. 밝은 갈색에 다리가 길고 치즈와 오소리똥을 좋아하는 애니는 열렬한 숲 애호가이기도 하다. 숲속에는 두 오솔길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곳 땅바닥에서 화살나무의 낙엽이 잠시나마 화려한 색색의 조각이불을 선보인다. 10월의 화살나무 잎은 거의 비현실적인 빛깔을 띈다. 대부분은 눈부시게 환한 선홍색이지만 아주 연한 노란색도 있고 선홍색과 연한 노란색이 인맥을 사이에 두고 뚜렷한 줄무늬를 이루기도 하며 아예 무색에 가까운 잎도 있다. 잠자리들의 짝짓기 춤처럼 이 빛깔도 일시정지 시켜두었다가 음침한 1월에 다시 끄집어내고 싶다. 몇 주만 지나면 전원 풍경에서 색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바닷가에서 파도에 깎여 둥그러진 유리 조각이나 조개 껍질을 모으듯 이 화사한 낙엽을 모으고 싶은 본능적 욕망에 못 이겨 나는 몇 장을 주워 집으로 가져온다. 인간이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고 자원을 찾아 나서면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일시적인 흥분을 느끼게 한다. 소위 채집황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채집 수렵 생활자였던 과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열매가 가득 달린 산사나무나 산딸기 관목은 조상들의 칼로리 섭취를 늘려주었을 것이며 따라서 식용이 가능한 식물에 긍정적 반사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었으리라. 그리하여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채집할 때마다 뇌 내의 보상작용이 촉진되고 그러한 채집이 습관화된 것이다. 내가 오늘날 낙엽을 주워 모으며 느끼는 기분은 그러한 본능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이 뿌듯한 감정의 진화적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이런 행동이 내 뇌의 화학적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다. 나는 화사한 낙엽 카펫 옆을 서성이며 마법 같은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길 기다린다. 햇살이 따스하다. 눈부신 빛깔들 속에서 보낸 몇 분이 기분을 돋워주어 정말로 입안에 상큼한 맛이 느껴질 것만 같다. 10월의 숲이 밝은 빛깔을 띠는 게 낙엽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는 들장미, 산사나무, 자두관목 모두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다. 나뭇가지들은 식물성 구슬을 잔뜩 꿰은 화려한 목걸이처럼 보인다.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렇게 야생식물에 평소보다 많은 열매가 열려 가지가 묵직해지는 해를 열매의 해 혹은 도토리의 해라고 한다. 영국 민담에 따르면 숲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은 매서운 겨울의 예고다. 왠지 마음에 드는 이야기다. 나무들이 다가올 날씨를 감지하고 비축할 식량을 더 많이 제공해서 새들이 겨울에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니. 하지만 사실 숲에 풍년이 드는 이유는 그해 봄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하여 꽃가루 수분이 늘어난 데다 7, 8월에 비가 내려 배아가 충분히 맺히고 익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덜 낭만적인 설명도 날씨가 추워질 때 찌르레기, 집박이, 산비둘기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풍성한 자연의 저장고를 생각하며 내가 흐뭇해하는 걸 막지는 못한다. 10월 중순에 접어들자 마을 변두리의 산사나무 덤불과 숲의 경계를 이루는 잡목 산울타리에서 새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눈에 띈다. 개똥 집박이, 붉은 날개 집박이,
회색머리 집바귀가 뒤섞인 무리가 스칸디나비아와 아이슬란드, 시베리아로부터 겨울을 날아온 것이다. 새들의 착륙과 거의 동시에 숲의 열매들이 한껏 무르익고 새들은 즉시 산사나무와 마가목, 능금열매를 쪼아먹기 시작한다. 산사나무 덤불은 열매를 마음껏 따먹는 멋스러운 얼룩무늬 가슴의 새로 가득 찬다. 그런가 하면 경작된 밭에서 잘 갈린 흙을 뒤지며 벌레를 찾는 놈들도 있다. 10월의 펜스에서는 흔하지만 나에겐 특별한 광경이다. 숲은 아직 파릇파릇하다. 대부분의 나무에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고 뱀도락과 민들레꽃도 계속 피어있다. 주위에 여전히 늦여름의 표식이 남아있지만 짧게 깎인 잔디 오솔길 옆에는 이미 내년 봄을 암시하는 미세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풀줄기 사이로 양치류를 닮은 작고 섬세한 이파리가 눈에 띈다. 사양채 새순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생초인 이 식물의 씨앗은 8월이면 땅에 떨어져 발아한다. 작은 새순은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진 계속 생장하며 대부분은 겨울을 이겨내고 다음해 5월에 꽃을 피울 것이다. 사양채 옆에는 갈기덩굴 새순도 있다. 아이들이 산책길에 꺾어서 자기 외투나 부모의 외투에 꽂기 좋아하는 식물이다. 새로 자란 이 식물들은 겨우내 자리를 지키면서 기온이 영상에 머무는 한 느리게나마 자라날 것이다. 숲속에서는 사실상 벌써 내년 봄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내게는 격려가 된다. 나는 겨울 동안 우울함에 사로잡히는 날이면 여기를 들여다보러 와야겠다고 마음먹는다.